겨울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완속 충전기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힙니다. 완충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켜둔 뉴스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타는 차에 들어간 배터리. 그 안에 핵심 소재 상당수가 사실은 중국 기업의 손을 거쳐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멍하니 서서 생각합니다. 국산차니까. 국산 배터리니까 마음 놓고 골랐던 그 선택이 정말 온전히 국산이었을까? 이 질문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배터리 방식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총력을 다해 그 방향으로 방향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이 방식을 두고 저가형이다, 성능이 떨어진다 하며 굳이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던 기업들이 왜 이제 와서 그것도 셋 다 나란히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배터리 하나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간 산업 패권, 세금 정책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까지 한꺼번에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배터리 산업을 설명하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켈과 코발트를 아낌없이 넣어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무게 대비 힘이 좋다는 이유로 고급 전기차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한국산 배터리를 찾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은 그 흐름 위에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리튬과 철, 인산을 조합해 만드는 LFP 배터리, 우리말로 풀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무게라면 주행거리가 짧고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이 이미 관련 특허와 생산 노하우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남의 앞마당에 들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값싸고 안전한 배터리는 중국에 맡기고 한국은 비싸고 강력한 배터리로 승부를 보면 된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LFP 배터리가 왜 그렇게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그 원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양극재를 이루는 결정 구조가 열을 받아 무너지면서 산소를 뿜어내고 그 산소가 내부의 전해액과 반응해 순식간에 불길로 번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열폭주라고 부릅니다. 니켈과 코발트가 많이 들어간 NCM 계열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는 유리하지만 바로 이 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에 약해 고온에서 쉽게 무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철과 인산이 단단하게 결합된 LFP 계열 양극재는 화학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뼈대를 갖고 있어서 웬만한 고온과 충격에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NCM이 힘은 세지만 예민한 근육질 선수라면 LFP는 힘은 조금 부족해도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는 우직한 선수에 가깝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우직함이야말로 LFP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그 판단은 한동안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국 기업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건 언제나 가장 강력한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적당한 성능의 확실한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전기차가 일부 부유층의 사치품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넓혀가는 순간 저렴하고 불이 잘 나지 않는 LFP 배터리는 오히려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정중앙에 CATL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 콘템퍼러리 앰퍼렉스 테크놀로지, 줄여서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열의 넷이 넘는 점유율을 혼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분기 성적표를 보면 CATL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 넘게 늘었고 시장 점유율은 42%를 넘어섰습니다. 10곳 중 4곳이 넘는 배터리가 이 회사 손을 거쳐 나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리 역시 중국 기업의 몫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를 동시에 만드는 BYD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뒤를 CALB, 고션 같은 이름들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의 성적표는 정반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근소하게 점유율을 지키며 3위 자리를 간신히 유지했지만 SK온은 출하량이 10% 넘게 줄며 순위가 밀려났고 삼성 SDI는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사실 LFP 배터리가 처음부터 중국의 동무대였던 건 아닙니다. 이 화학 조합을 처음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한 대학 연구실이었고 관련 원천 특허 역시 오랫동안 북미와 캐나다 기업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이 특허가 하나둘 만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며 조용히 생산 설비와 인력, 공급망을 미리 갖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특허 장벽이 사라지자 그 즉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사례도 드뭅니다. 반면 이 시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NCM 배터리의 성능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가 풀리는 그 순간을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흘려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조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더드 트림, 그러니까 보급형 모델의 배터리를 NCM 계열에서 LFP 계열로 통째로 갈아탄 겁니다.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지더라도 가격을 낮추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쪽이 대중시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완성차 기업은 아예 미시간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사용권을 빌려오는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미국 기업이 기술료를 지불하면서까지 LFP 기술을 손에 넣으려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 배터리 업계 내부에서는 적잖은 충격이 일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가형이라 부르며 외면했던 그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건 기업의 자존심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갑과 안전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한국 기업들은 조금 늦게 깨달은 셈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이 격차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배터리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극재에 들어가는 금속입니다. NCM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원가가 함께 요동치는 구조입니다. 특히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까지 겹쳐 있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소재였습니다. 반면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철과 인산은 지구 어디에서나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원료이고 가격 변동성도 훨씬 낮습니다. 리튬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이 한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LFP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은 한층 더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물량을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정말 이 흐름을 몰랐던 걸까요?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쉽게 방향을 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에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부은 상태였고 NCM 기술에서 쌓아온 특허와 인력, 설비를 하루아침에 저가형 라인으로 돌리는 건 회사 전체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LFP 관련 핵심 특허 상당수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든다 해도 초반에는 로열티를 지불하며 싸워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최대한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든다. 저가 경쟁에는 끼지 않는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전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캐즘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신기술이 초기 열성 소비자층을 넘어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잠시 수요가 얼어붙는 구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캐즘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에 곧바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올해 첫 분기 한국 배터리 3사는 나란히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은 6조 원을 넘겼지만 영업 손실을 냈고, 특히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4천억 원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삼성 SDI 역시 2천억 원대 후반의 영업 손실이 예상됐고, SK온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셋 다 적자라는 결과 앞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살 남짓의 한 배터리 소재 담당 연구원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근을 해도 힘이 났는데 요즘은 라인이 멈춰 서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 대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프리미엄이라는 자존심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간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뒤늦게 뛰어든 싸움에서 승산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판을 뒤흔든 또 하나의 변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 롤러코스터입니다. 이야기는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임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줄여서 IRA라 불리는 이 법안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32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순풍이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지으면 지을수록 세제 혜택이 쌓였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익성 방어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새로 들어선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기후 관련 국제협약에서 발을 빼고 전기차 보급 의무화 정책을 폐지했으며 급기야 IRA의 핵심인 전기차 세액 공제 자체를 조기에 종료하는 법안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원래 2032년까지였던 세액 공제 종료 시점은 2026년 말로 무려 6해나 앞당겨졌고 상업용 전기차에 주어지던 혜택까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믿었던 언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완성차용 세액 공제는 사라졌지만 배터리 제조사에게 직접 주어지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줄여서 AMPC라 불리는 이 혜택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첫 분기 실적에서도 이 혜택 덕분에 1,8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차 보조금은 사라졌지만 제조 자체에 대한 지원은 남은 셈입니다. 게다가 더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국 우려기업, 줄여서 FEOC라 불리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하거나 재활용한 핵심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아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흑연 같은 필수 소재는 전임 정부 시절 2026년까지 적용을 유예해 주었지만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 규제가 예고된 대로 발동된다면 중국산 소재에 크게 의존하는 배터리들은 미국 시장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후보로 미국 정부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생깁니다. 정말 순수한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게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체결한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의 상대는 다름 아닌 중국 소재 기업 CNGR 계열사였습니다. 앞으로 몇 해에 걸쳐 11만 톤에 달하는 추가 물량까지 논의되고 있는 조 단위 규모의 계약입니다. 국내 소재 기업 LNF 역시 CNGR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전구체를 조달받고 있고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LFP용 전구체 역시 같은 중국 계열 회사에서 공급받습니다. 심지어 포스코퓨처엠도 CNGR과 손잡고 LFP 양극재 합작 투자를 추진 중이고
삼성 SDI의 양극재 자회사인 STM 역시 CNGR산 전구체를 대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밀어내겠다며 뛰어드는 이 LFP 시장의 뿌리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 소재 공급망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탈중국을 외치면서도 완전히 중국과 손을 끊지는 못하는 이 모순. 이걸 그저 이중적이라고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어두운 성적표 안에서 유일하게 밝은 신호 하나가 눈에 띕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저장 장치 우수 기업 명단, 이른바 티어1 명단에 국내 기업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잠시 주춤했을지 몰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만큼은 세계적으로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 발표 자리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상반기는 견디는 시기이고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신규 수주를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매 분기 되풀이되는 단골 멘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 반등의 근거로 제시되는 숫자,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장호와 데이터 센터향 공급 계약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셈법도 이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배터리 조달을 담당하는 한 임원급 관계자는 최근 업계 간담회에서 앞으로 신차 라인업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NCM과 LFP 두 가지 배터리를 함께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모델에는 여전히 주행거리가 긴 NCM 배터리를 쓰되 보급형 모델에는 가격이 낮은 LFP 배터리를 적용해 가격대를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결국 배터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LFP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완성차 업체의 신차 프로젝트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선택지를 갖추지 못한 배터리 회사는 아무리 기존 기술력이 뛰어나도 다음 계약에서는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총력전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공세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공급망을 바라보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건 기업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배터리 산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국내와 우호국 중심으로 다시 짜려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해외 광물 자원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리튬 광산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며 원료 자립도를 높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과도 손을 잡아 정년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흑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은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는데 만약 앞서 언급한 외국 우려기업 규제가 실제로 발동된다면 이 흑연 의존도는 곧바로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 기업들은 천연 흑연 대신 인조 흑연이나 실리콘 계열 음극재로 눈을 돌리며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는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15년 넘게 통상 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온 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은 최근 한 산업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관세와 보조금 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IRA 폐지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해도 의석 차이가 크지 않아 몇 명만 이탈해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것도 더 강한 수위로 세액공제 축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정책 하나가 몇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지켜본 기업들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정책 방향에만 기대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화두는 하나로 모입니다. 특정 시장, 특정 정책. 특정 화학 기술 하나에 회사의 명운을 걸지 않는 것. 바로 분산과 다변화입니다. 유럽 쪽 상황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판매되는 배터리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고 원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여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탄소 배출이 많은 방식으로 생산된 배터리는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이 반드시 한국에만 유리하거나 중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각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친환경 생산 체계로 전환하느냐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중저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면서 그 배터리로 LFP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바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놓인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안방에서는 적재 시달리고 태평양 건너에서는 세제 혜택이 널뛰기를 하고 정작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려 해도 그 뿌리는 여전히 경쟁자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새 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LFP 라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이런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국가 간 기술 패권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으니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놓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 회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판을 다시 짜고 있는 걸까요? 캐나다 온타리오 넥스트스타 에너지라는 이름의 공장에서 일하는 한 생산직 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전했습니다. 원래 전기차용 배터리를 찍어내던 라인 한쪽이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셀을 100만 개 가까이 생산해냈고 회사는 올해 이 물량을 2배 넘게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과 오하이오 합작 공장 역시 전기차 라인 일부를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테네시의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는 이미 LFP 배터리 셀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니 공장을 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용도로 공장의 심장을 바꿔버리는 전략인 셈입니다. 삼성 SDI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결에서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얼마 전 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 사업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며 마련한 현금을 발판 삼아 미국의 한 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과 조 단위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7년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질 이 계약 하나의 규모만 2조 원을 넘습니다. 동시에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지었던 합작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도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전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회사가 단순히 방향만 바꾼 게 아니라 사업 전체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완성차 업체와 손잡고 위험을 분산하던 합작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스스로 투자와 자산 유동성을 관리하는 단독 체제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거대한 자본이 묶여있는 합작 공장 구조보다는 몸을 가볍게 만들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낫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SK온 역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테네시 공장을 포함한 여러 생산 라인을 적극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바꾸면서 내년까지 최대 1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관련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동시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아픈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조치를 두고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줄일 건 줄이고 키울 곳은 키운다는 양면 전략인 셈입니다. 서산 공장에서 오래 근무해온 한 설비 엔지니어는 최근 동료들 사이에서 오가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기차 라인 앞에서는 다들 말수가 줄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신규 설비가 들어오는 구역에서는 오히려 활기가 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공장 안의 공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셋 다 왜 하필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은 걸까요? 답은 뜻밖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받쳐주는 장치가 바로 무정전전원 장치, 줄여서 UPS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UPS용 렉 시스템과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한 배터리 백업 유닛 솔루션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삼성 SDI도 UPS용 각형 배터리와 원통형 백업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SK온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파우치 배터리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기반 시스템을 적용한 직류형 컨테이너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데이터 센터라는 전혀 다른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전기차만 바라보던 산업이 이렇게 빨리 다른 활로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 회사는 로봇이라는 또 다른 시장에도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로봇 시대의 핵심 기술로 내세우며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화재 위험은 오히려 낮아지는 이 기술을 이 회사는 로봇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SK온은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물류 로봇을 현대위아와 함께 선보였는데 이 로봇은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메타플랜트 같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율이동 로봇과 주차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 회사는 차세대 화학기술 경쟁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망 갈리치 배터리를 처음 공개하며 리튬 메탈과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을 활용한 배터리 개발 현황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SK온은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그러니까 7분 만에 배터리 충전량을 1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초급속 충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하나에만 목을 매던 산업이 어느새 데이터 센터와 로봇,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화학기술까지 아우르는 훨씬 넓은 싸움판으로 스스로를 확장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전 배터리 산업의 왕좌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기술 자체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방식, 그러니까 소량 고품질 생산 방식을 고집하다가 대규모 양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순식간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기술 강자가 변화의 속도를 놓치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뒷걸음질 칠 수 있는지, 일본의 사례는 지금도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정말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프리미엄 기술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 변화의 신호를 놓쳤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이 걸어온 지난 10년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LFP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안전성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 안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업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 곳곳에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반복되면서 정부는 가동 중단과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지시했고 관련 시장 자체가 한동안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화재 감지 기술이 대폭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안전성이라는 단어를 마케팅 문구처럼 가볍게 내세우기에는 업계 스스로도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나 실시간 배터리 상태 진단 기술을 유독 강조하는 데에는 단순한 기술 홍보를 넘어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함께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배터리 소재 산업단지 인근에서 십수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50대 자영업자는 몇 년 전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던 시절에는 새벽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야간 근무가 줄고 조업 시간이 짧아지면서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자영업자는 최근 새로 들어선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신규 설비 소식에 다시 조금씩 기대를 걸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방향 전환은 그래프 위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공장을 둘러싼 마을의 밤과 낮,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와도 곧바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기업의 전략 회의실에서 결정된 라인 전환 하나가 어느 마을의 저녁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몇 해 전부터 한국의 숙련된 배터리 연구 인력을 향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며 영입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국내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급여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여기에 자녀 교육비 지원까지 얹어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기업에서 10년 가까이 양극재 연구를 담당했던 한 40대 연구원은 퇴사 이후 곧바로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전직 금지 조항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이직을 택하는 동료들을 여러 지켜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특허로, 설비는 투자로 어떻게든 지킬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까지는 쉽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핵심 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스톡옵션과 장기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공장의 크기나 정부 보조금만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좋은 사람을 더 오래 붙잡아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업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도 이 흐름을 예민하게 좇고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나란히 적자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은 곧바로 술렁였고 일부 신용평가사는 배터리 기업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흔들리면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 SDI가 편광 필름 사업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배경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신사업에 투입할 실탄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지키려는 이중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증권가의 한 배터리 담당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금 이 시기를 버텨내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로봇용 배터리 매출 비중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몇 년간 새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짚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선택이 훗날 과감한 승부수로 평가받을지 아니면 뼈아픈 오판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시장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닷슨 배터리의 운명을 다루는 재활용과 재사용 시장입니다. 전기차에서 수명을 다한 배터리라도 에너지 저장 용도로는 여전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두 번째 삶을 사는 배터리 시장이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안에 남아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을 다시 뽑아내 새 배터리 소재로 재활용하는 산업까지 더해지면 이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소재 기업들은 이 재활용 사업에도 조용히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장이야말로 원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판을 넓히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이미 저만치 앞서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구조적인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넘게 LFP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쌓아왔고 핵심 원자재부터 가공,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자국 안에서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CATL 한 회사의 분기 출하량만 놓고 봐도 한국 3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몇 배는 큰 규모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생산 속도에서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격차입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LFP 소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조차 중국산 전구체와 원료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현실은 완전한 탈중국이라는 구호와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해 사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인도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로는 세계 최대를 다투는 이 나라는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낮지만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자국 생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이 시장에서는 애초부터 비싼 NCM 배터리보다 저렴한 LFP 배터리가 훨씬 유리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현지 합작 공장 설립을 모색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 기업들 역시 뒤늦게나마 인도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정부가 특정 국가, 특히 국경 갈등을 겪어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밀고 들어가기 조심스러운 시장에서 한국이 대신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가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신뢰는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 안생산과 탈중국 공급망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는 유리한 바람입니다. 세액공제는 흔들려도 제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은 살아남았고 외국 우려 기업 규제가 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는 경쟁자들은 오히려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라는 단일 시장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센터, 로봇, 차세대 화학기술까지 발빠르게 판을 넓힌 전략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한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시장이 받쳐줄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둔 셈이니까요.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점유율이라는 숫자 뒤에는 사실 중국 안에서도 골마가는 문제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CATL과 BYD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배터리 기업 상당수는 저가 출혈 경쟁 속에서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며 겨우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공급 과잉으로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조차 최근 과도한 저가 경쟁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업계에 보내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압도적인 1등과 2등 뒤로 수많은 군소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며 난립하는 구조가 언제까지고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점유율 격차가 영원히 고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한번 크게 정리되는 국면이 온다면 그 재편의 틈을 파고들 수 있는 쪽이 결국 웃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수혜자는 배터리 완제품 회사들만이 아닙니다. 국내 배터리 장비 기업들 역시 조용히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전극을 찍어내는 롤투롤 장비나 전지를 조립하는 자동화 라인을 만드는 국내 중견 장비 업체들은 완성차 배터리 라인이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전환될 때마다 새로운 설비 발주를 받아냅니다. 라인 하나를 통째로 바꾸는 이 작업은 결국 새 장비, 새 소프트웨어, 새 검사 시스템이 함께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3사가 적재 허덕이는 사이, 정작 이들에게 설비를 납품하는 장비 기업들의 수주장호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는 내 냉정한 사실을 이 장면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유연하게, 더 빠르게 변화하는 판 위에서 살아남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확보한 규모와 공급망을 무기로 계속 밀어붙일 거고, 한국은 뒤늦게 뛰어든 만큼 더 절박하게, 더 여러 방향으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은 전략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가형이라 외면당했던 배터리 기술이 지금은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이 정말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벌어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는 걸 지켜보는 것도 이 채널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몸집을 키우고 있는 로봇용 배터리 시장,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또 다른 다크호스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과연 그 시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구도가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승자가 나타날까요?